2013년 5월의 이른 아침, 강원도 동해시의 항구 근처 파출소로 한 마을 주민이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이 항구를 따라 걷다가 묶여있는 배 사이에 웬 시신이 떠 있는 걸 봤다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실수로 물에 빠진 건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건지 한눈에 알아보기는 좀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숨진 사람은 10분 거리에 혼자 살던 한 노인.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는데 평소에 항구 주변을 자주 산책하고는 했다는데요. 경찰은 현장 주변과 마을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선착장에 떠오른 시신을 들여다봅니다. 자, 강원도의 한 항구에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 시신을 발견한 한 마을 주민이 이거를 신고를 한 건데요. 자, 딱 정확히 10년 전 사건이네요.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게 2013년 5월 8일 아침 7시 40분에 이 강원도 동해시에 묵호항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한 동네 주민이 여기에 정박해 있는 배와 배 사이 틈에 떠 있는 시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이 여성이었는데 엎드린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인양을 해보니까 시신에서 희미하게 그 막걸리 냄새도 났다고 합니다. 이 극단 선택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요. 차림새 같은 걸로 봤을 때 그보다는 실족이거나 또는 타살이거나 이 두 가지의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몸 여기저기서요. 이 멍자국 또 정수리에서는 찢어진 상처 발견이 됐고요. 갈비뼈에는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이 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떠다니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죠. 타인에 의한 건지 확신은 못하는 단계였고요. 일단 수사를 시작한 해경이 곧장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숨진 피해자는 고인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망자는 68세 여성 임모 씨로 이 시신이 발견된 묵호항에서부터 약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서 살고 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항구를 혼자서 자주 걸었다라고 하는데 부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에게 연락을 했는데 유일한 혈육이 남동생이었는데요. 예. 사실 이 남동생하고는 뭐 한 20여 년 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뭐 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동해 혼자 살던 그 이 여인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뭐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국과수에다가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과수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것은 타살이다 이렇게 그 구두 소견이 통보가 됨으로써 이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웃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수사팀에서는 그 임 씨의 집부터 찾아가 봤는데 집이 좀 뭐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뭐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수도 없는 편이어서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교류 자체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도 없지만 원하는 살만한 그런 일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경제적으로 노리고 했던 범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수사팀장이 그 현장 주변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시신이 있던 근처를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 현장을. 예. 쪼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 두리번하고 주변도 살피고 뭔가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놨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두리번 하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러면서 불안해하던 그 남성의 정체 뭐였을까요? 당시 수사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현장 여기서 이제 사체가 발견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계속 저래 앉아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제 저희 수사진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 수사진들 차가 있으면은 우리를 향해서 힐끗 보기도 하고요. 범인은 다시 현장에 나타난다라는 뭔가 이게 그 금원이 있잖아요. 네, 이 남성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57살 김모 씨였는데 한쪽 다리를 좀 심하게 저는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이 숨진 피해자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 없이 이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 평가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는 술만 마시면 깽판을 치고 행패를 부린다. 또 두 번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평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랑 이 남성 둘 다를 알고 있다는 한 식당 주인이 나타납니다. 5년 전부터 이 둘 모두가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둘 다 혼자다 보니까 이 친하게나 지내라고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둘이서 가끔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사망자와 가깝게 지냈다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한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경찰이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의 집이, 김 씨의 집이 항구에서 한 4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갔다 하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대뜸 뭐야 이 XX가 욕설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니까 또 급공손해지고 말했던 것처럼 강약 약강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순히 협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집이군요. 예, 집입니다. 그러면서 임씨 아느냐 사망한 얘기 물어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 한잔한 사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냐고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2013년 2월 16일 날 만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누구 만나서 이렇게 언제 누구 봤어요? 그러면 그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니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누구 만났더라도 혹시 뭐 진짜 중요한 건 적어놓긴 해도 바로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도 기억한 게 이상하지만 집 안에서 결정적인 걸 발견합니다. 집 안에 좀 지나가는 거 보시지만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안에 최신형 노래방 기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방 기계 위에 노트 한 권이 딱 올려져 있었는데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 번호 같은 것들을 쭈르륵 적어놨던 거죠. 노래 번호들이. 그 선곡집. 예, 그렇죠. 그것까지만 해도 좀 특이하긴 해도 그럴 수 있는데 이 페이지 한쪽에 일기처럼 보이는 글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의 내용이 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2013년에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막걸리 5통. 그리고 그 뒤에 내 둔기로 죽였다. 그리고 임모 씨가 사망했다. 괄호 안에 사망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거. 그리고 리어카에 실어서 탱크 선착장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12시 15분에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런 걸 쭉 적어놓은 거예요. 야, 아니, 야, 교수님, 이거 뭐 거의 살인 일기, 예? 예, 살인 일기입니다. 방금 얘기 나왔지만 피해자 이름과 범행 도구, 둔기, 그리고 이제 밀어 넣었다, 뭐 살해 후 시신 처리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것은 예. 바로 이 날짜가 4월 7일로 돼 있어요. 이 실제로 발생이 돼가지고 이 시신이 발견된 것은 5월 8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피해자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그 유력한 그런 증거로 보고 일단 이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숨진 임 씨하고 다툰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이 노트가 과연 그렇죠.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 적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내가 쓴 게 아니고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횡설수설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이게 5월을 갖다 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4월, 5월을. 예, 그래서 필적 감정하면 어차피 다 나온다. 빨리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일단 사건 자체는 쉽게 왔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범인이 맞았고요. 당시 현장 검증 모습도 잠깐 보고 가시죠. 미안하다, 잘 가라. 살려라.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엄마 아버지 불고 나 죽네 이제 가래. 그렇지. 하든가 아니야. 자가 딸주도 계속 했지. 딸주에서 잘 가라. 자가. 그러니까 하는 거야. 와서 필요할 거다. 어디 차에 가서 죽거라. 병나 죽고 나다이야. 이해했다. 예전에 나 죽이 행복하고 이제 내라고. 자,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숨진 사람이 숨진 피해자가 일단 스스로 이제 뭐 세상을 떠나길 원했고 자기는 조력만 했을 뿐이다. 뭐 거의 이런 그런 식이에요. 취지입니다. 근데 자백을 지금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5월 7일 아침에 이 창밖에 임 씨가 지나는 걸 보면서 막걸리 먹자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집에서 막걸리를 먹고요. 막걸리를 먹는 도중에 취했다라고 해요. 취하니까 이제 사망한 임 씨가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둔기로 가격을 했고 마침 근처에 있던 리어커로 실어서 이 물에 빠뜨렸는데 빠지는 과정에서도 임 씨가 죽여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방 안하고 계단은 깨끗하게 걸레질해서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처럼 방 안 서랍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이 됐고요. 나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CCTV로 리어커 끌고 가는 장면하고 또 리어커를
끌어올립니다. 건져 올립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범행 도구 등등이 확보가 됩니다. 현장 검증할 때 담배도 막 피우게 해주나 보죠. 저는 그 장면도 좀 되게 이색적이었는데. 자, 이 살인 일기를 쓴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인 동기가 지금 제일 아리송한. 이 피해자가 야, 나 그냥 죽여줘라 해서 자기는 그걸 도와줬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근데 이상한 자백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김 씨는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4살 때부터 오징어 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살 때 절도로 소년원에 다녀왔고요.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받고 99년도에 절도로 이 징역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해왔는데 이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니까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집에서 매일같이 혼자 술을 먹다가 이 돈을 모아서 범행 3달쯤 전에 그 서울까지 상가까지 직접 가서 노래방 기계를 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자백의 내용인데요. 그 노래방 기계를 사러 갔을 때 그걸 판 가게 주인이 그 당신 99년도에 절도로 징역 10년 살았잖아요. 그거 임 씨가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임 씨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았구나 생각하고 살해할 마음을 품었다. 이런 자백이었습니다. 아니, 서울 이게 노래방 그 기기를 구입한 데가 서울 낙원상가였거든요. 네. 서울 낙원상가 사장님이 강원도 사는 임 씨가 그걸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말이 되는 소리라지. 게다가 임 씨를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사건은 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 낙원상가 그 노래방 기계를 팔았던 상점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당연하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김 씨, 그러니까 범인에게 바꿔줬답니다. 그랬더니 범인이 목소리를 듣더니 이거 내 머릿속에서 나한테 그 얘기해 준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 씨가 자기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이 임 씨가 그거를 경찰에 신고한 거야 라고 알려줘서 그 말을 믿고 보복한답시고 임 씨를 죽인 건데 자기는 보복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신착란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네 주폭이었던 김 씨를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술 친구가 돼줬던 그 임 씨, 그 여성 피해자.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은인일 수 있었던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본인만의 상상인 거죠. 그 중간에 이제 현장 검증할 때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죽을 때 자기한테 고맙다 얘기한다고. 잘 있어. 김 씨 안녕 잘 있어. 그리고 천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모든 게 지금 본인의 어떤 상상이고요. 이 사실은 이 신고한 것도 맞지 않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살해를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유, 참,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일단 뭐 이 범행 당시에, 범행 직전에 네가 나 고발한 거 맞지? 그러니까 임 씨가 어리둥절했다는, 당연히 무슨 소리야, 그러셨겠죠. 하지만 이자는 내가 서울에서 다 들었어 하면서 그 둔기를 휘두르면서 그런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 사건 자체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는데 단순한 사건이에요. 예, 단순한 사건인데 이게 너무 허망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뭐 왜 본인이 죽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이 정신질환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 자체 또 이런 그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잔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피해망상이라든가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조현병에 있어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진료 기록도 있었고 또 이제 알코올 중독도 있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이요.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